당신은 부엌 구석이 딱 어울려. 그가 소리치며 아내가 직접 만든 드레스를 구겨버렸다. 그리고는 요염한 비서를 데리고 5성급 호텔 파티로 향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파티장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었다고 경멸했던 그의 아내가 여왕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리라고는. 그녀는 바로 전설적인 디자이너 마. 그가 그토록 따내고 싶어 발뒤꿈치라도 핥을 기세였던 1,1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손에 쥔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충격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아내의 자회사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오전 7시 항구 도시 부산이 막 잠에서 깨어날 무렵 해운대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깨뜨리며 값비싼 스마트폰에서 건조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KT통신 프로젝트 팀장 고강혁은 팔을 뻗어 알람을 껐다. 그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었다. 중요한 메일이었다. 오늘 저녁 임페리얼 호텔에서 열리는 해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갈라 디너 초대장이었다.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고강혁 팀장님과 사모님의 귀한 걸음을 기다리겠습니다. 고강혁은 비웃었다. 사모님이라. 그는 빨랫줄에 옷걸이가 짤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베란다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아내 진미나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와이셔츠 몇 장을 마저 널고 있었다. 머리는 색바랜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대충 틀어 올렸고 원래는 연분 홍색이었을 토끼문의 홈웨어는 수없이 반복된 세탁 끝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역겨운 감정이 강혁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아내를 쳐다본 뒤 화면에서 반짝이는 초대장을 다시 보았다. 그런 모습의 미나를 데리고 임페리얼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저런 촌스러운 아내 때문에 내 이미지를 망칠 수는 없었다. 오늘 밤은 혜성그룹의 발건우 회장에게 접근할 천금 같은 기회였다. 혜성의 새로운 리조트 체인 전체에 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 반드시 따내야 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곁에 여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진미나는 아니었다. 일어났어요? 미나가 주방에서 나오며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았다. 토스트랑 계란 프라이, 커피 준비했어요. 빨리 먹고 출근해요. 강혁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아침부터 기름 쓰는 요리하지 말라고. 내 셔츠에 온통 기름 냄새 배잖아. 미나는 멈칫했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우물쭈물했다. 미안해요. 환풍기 켰는데. 환풍기? 강혁은 비웃으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경멸하듯 코를 찡그렸다. 그 낡아빠진 환풍기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 몸이랑 이 집 전체에서 항상 음식 냄새가 진동한다고. 숨 막혀. 그는 욕실로 직행해 문을 쾅 닫아버렸다. 미나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기름 냄새. 그가 자신에게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했다. 벌써 3년이었다. 3년 전 패션 디자인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진미나가 서울에서의 모든 꿈을 접고 그를 따라 부산에 내려와 가정을 꾸리기로 한 그날부터 그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다정하고 살림 잘하는 모습을 사랑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이 낡은 아파트를 따뜻한 보금자리로 꾸미기 위해 집에 머물렀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셔츠를 한 장 한 장 다렸다. 유망한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완벽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희생이라는 것이 남자들의 눈에는 그저 뒤처지는 것으로 보였던 걸까. 3년 동안 그는 평사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값비싼 향수를 쓰기 시작했으며 집밥을 타박하고 아내를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누르며 심호흡했다. 울지 않았다. 이 남자 때문에 더는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차리고 복도 끝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다. 강혁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낡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라고 생각했다. 그의 착각이었다. 미나가 문을 열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비단, 최고급 실크, 수십 개의 마네킹. 벽에는 정교한 이브닝 드레스 스케치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모든 스케치에는 MA라는 서명이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세계였다. 서울과 부산의 상류층이 애타게 찾는 익명의 디자이너 마, MA. 패션 잡지들이 직물의 영혼을 불어넣는 마법의 손이라 칭하는 사람. 아무도 몰랐다. 마가 바로 부산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가정주부 진미나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라인으로 작업했고 디자인을 서울에 있는 개인 작업실로 보냈다. 그녀는 강혁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돈을 벌었지만 숨겼다.
언젠가 그가 자신이 입은 옷의 가치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리라 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강혁은 회사에 도착했다.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의 우뚝 솟은 KT 통신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진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의 비서 한유라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와인색 바디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웨이브 넣은 머리, 새빨간 네일. 팀장님, 오셨어요? 유라가 일부러 몸을 베베꼬며 서류 뭉치를 건넸다. 새빨갛게 칠한 그녀의 손톱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강혁은 헛기침하며 진지한 척했지만 시선은 유라의 가슴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 이런 여자가 자신과 어울렸다. 오늘 밤 혜성그룹 파티요. 유라가 속삭였다. 발건호 회장님 취향이 엄청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겉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오늘 밤 팀장님 옆에서는 여자가 계약 성공의 50%를 결정할걸요? 그녀가 윙크했다. 누구랑 가실 거예요, 팀장님? 고강혁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알았고 그 역시 그걸 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일정을 보는 척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 7시. 데리러 갈게. 최고로 화려하게 준비해. 메시지는 한유라에게 보내졌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네, 팀장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왕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 오늘 밤 유라와 함께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낼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기름 냄새 나는 그 여자를 인생에서 걷어차 버릴 것이다. 그는 몰랐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 때 하늘은 비웃고 있다는 것을. 오후 6시. 강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놀랐다. 집에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났다. 미나는 주방에 있었지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데친 채소 몇 가지와 맑은 묵국뿐이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왔어요? 저녁 차릴까요? 일찍 먹고 파티 갈 준비해야죠. 강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잊고 있었다. 그녀에게 파티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비웃었다. 누가 당신더러 간다고 했지. 그릇을 들던 미나의 손이 멈췄다. 어제 당신이.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강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당신은 못 가. 왜요? 그녀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새 드레스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드레스 한 벌을 가져왔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끼색 실크 드레스였다. 아주 아름다웠지만 강혁의 눈에는 그저 촌스러웠다. 만들었다고? 강혁이 소리쳤다. 미쳤어? 당신이 만든 옷을 입고 5성급 호텔 파티에 가겠다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으라는 소리야? 그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당신 꼴을 좀 봐. 머리는 대충 묶고 옷은 다 낡아 빠졌잖아. 3년 동안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바깥 세상 사람들이 뭘 입는지 무슨 향수 쓰는지 알기나 해? 당신한테선 썩은 생선찌개 냄새나 나잖아. 그는 다가가 그녀 손에 들린 드레스를 확 낚아채 구겨서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걸레 짝 좀 봐. 10,000원? 20,000원? 이런 걸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내가 식모 데리고 온 줄 알거나 아내한테 지독하게 구는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가 잔인하고 비정했다. 미나는 얼어붙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 당신 아내잖아요. 아내? 강혁이 하하 웃었다. 당신 같은 아내를 둔 게 창피해 죽겠다. 내 커리어에 아무 도움도 못 줄 거면 제발 좀 비켜. 내 앞길 막지 말라고. 내가 당신 앞길을 막아요? 미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동안 당신 뒤에서 내조한 게 당신 앞길을 막은 거예요? 그럼 뭔데? 우리 부장님 사모님 좀 봐. 스파 원장님이셔. 남대리 와이프는 은행 다닌다고. 근데 당신은? 가정주부. 쓸모없는 아줌마. 미나는 진실을 말하려 했다. 마에 대해, 그녀가 버는 돈에 대해 말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그는 비웃으며 미나를 쳐다보더니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강혁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이구, 아들. 혜성그룹 파티 갈 준비는 다 했니? 네, 어머니.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 멋지게 차려입고 가거라.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리고 말이다. 그 촌스러운 내 마누라는 데리고 가지 마라. 정말이지. 내가 다 창피하다. 생긴 것도 촌스럽고
말주변도 없어서 내 큰일 망칠라. 미나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강혁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한비서랑 같이 가요. 그 편히 일하기에도 더 편하고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환호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남자는 옆에 설 여자를 잘 골라야 해. 그 진미나는 팔자가 부엌 구석에나 어울리는 애야. 집에 있으면서 청소나 깨끗이 하라고 해. 너 돌아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게. 알았지? 끊는다. 오늘 밤 큰 계약 따내길 바란다. 아들. 뚜뚜뚜. 끊어진 통화음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강혁은 승리감에 찬 눈으로 미나를 보았다. 거봐, 이제 알겠어? 우리 엄마도 아시는데 당신만 분수를 모르는 거야. 그는 침실로 들어가 특별히 맞춘 아르마니 수트를 꺼냈다. 값비싼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 향이 미나의 코를 찔렀다. 당신,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또 뭐, 그가 쏘아붙였다. 정말, 그 여자랑 가는 거예요? 말했잖아. 일 때문에.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속 자신을 살폈다. 집에 있어. 아, 그리고 이 너덜너덜한 걸레짝 좀 치워. 보기 역겨우니까. 그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이끼색 실크 드레스를 가리켰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차린 저녁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돌처럼 굳어버린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오제. 문이 닫히고 작은 아파트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나는 1분, 2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저녁상은 차갑게 식었고 눈물도 말랐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구겨진 실크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가볍게 쓰다듬었다. 걸레짝. 그녀는 웃었다. 차갑고 원망스러운 웃음이었다. 고강혁,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정말 바보가 됐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그녀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행거에 걸린 화려한 의상들을 보았다. 국제적인 상을 받았지만 한 번도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던 디자인들을 보았다. 나한테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촌스럽다고? 내가 화려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수연 실장님. 최수연.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서울에서 마브랜드를 관리해주는 매니저였다. 어머, 미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남편이랑 파티 갈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미나는 웃었다. 남편이랑 안 가. 혼자 간다고? 무슨 소리야. 수연 언니. 미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하고 차가워졌다. 파리 패션쇼를 위해 디자인했던 불사조의 부활 드레스. 지금 당장 부산으로 보내줘. 헬리콥터로. 30분 안에 필요해. 너 미쳤어? 그 드레스는 오늘 밤 임페리얼 호텔에서 내가 직접 공개할 거야. 미나야, 너 정체를 밝히려는 거야? 응. 미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붉어진 눈의 여자가 비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마가 나타날 때가 됐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식어버린 저녁상을 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고강혁,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격. 오늘 밤 내가 진짜 격이 뭔지 보여줄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후 7시 30분. 부산 임페리얼 호텔의 메인홀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바이올린의 감미로운 선율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서 내려와 명품 이브닝 드레스와 돈페린용 샴페인 잔 위로 반짝이는 빛을 쏟아냈다. 고강혁은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다. 그는 막 회사에서 나온 벤츠 E클래스에서 내렸다. 한 손으로는 브리오니 넥타이를 고쳐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한유라의 허리를 감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상류층의 공기, 성공의 공기였다. 기름 냄새도 짜디짠 생선, 조림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한유라는 약속대로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트인 엽선이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풍성하게 웨이브져 있었다. 그녀는 자석처럼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시선과 보수적으로 차려입은 여자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다. 팀장님, 사람 정말 많네요. 유라가 그의 팔에 파고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우리 사장님 보여요. 우리 쪽 보고 계세요. 강혁은 가슴을 폈다. 사장이 파트너와 고개를 끄덕이며 이쪽을 만족스러운 듯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선택이 완벽하게 정확했다고 느꼈다. 유라를 데려온 것은 전략적인 수였다. 그녀는 값비싼 장신구이자 그의 지위와 취향에 대한 암묵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미나를 데려오지 않은 자신의 현명함에 속으로 감사했다. 만약 미나가 그녀가 직접 만든 10,000원짜리 이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머리를 대충 묶고 여기에 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는 부산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가자. 강혁이 유라의 허리를 가볍게 조였다. 오늘 밤 우리의 목표는 해성그룹 발건우 회장이야. 그 계약만 따내면 이 지사장 자리는 확실히 내 거야. 팀장님 정말 멋져요. 유라가 그에게 키스를 날렸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연 회장 중심으로 들어갔다. 강혁은 잔을 들고 파트너들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승리를 손에 쥔 기분이었다. 고강혁은 곧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것이다. 아내, 가족, 그런 것들은 짐일 뿐. 커리어가 영원했다. 그가 한 은행 부행장과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이올린 소리가 멈췄다. 침묵이 흘렀고 흩어져 있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정문이었다. 해성그룹 회장과 이야기하던 강혁의 사장마저 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레드카펫 위에 조용히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강혁이 아는 인물이 아니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권위적인 검은색 정장에 짧은 커트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걸으며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고 양옆으로 도열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누구지? 유라가 눈살을 찌푸렸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혁도 눈을 가늘게 떴다. 아마 어떤 고위 인사의 비서겠지.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던 찰나 다음에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고 그는 침을 삼켰다. 파티의 주최자인 해성그룹 회장이었다. 평소라면 강혁이 한 달을 줄 서야 5분 만날까 말까 한 권력자였다. 그런데 왜 박 회장이 직접 문 앞까지 나와 마중하는 거지? 그는 다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대체 누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그 장면을 묘사할 단어가 있다면 그건 오직 경탄뿐일 것이다.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반짝이는 드레스가 아닌 이 연회장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장 깊은 밤하늘처럼 칠흑 같은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드레스였다. 하지만 그 검은 바탕 위에는 수천 가닥의 금실과 핏빛 붉은 실로 거대한 불사조가 날개를 펴고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다. 한 땀 한 땀의 자수가 너무나 정교해서 조명 아래에서 불사조는 마치 불타오르며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불사조의 부활이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오만하게 높이 묶어 올려 백조처럼 하얀 목선을 드러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불꽃 모양으로 커팅된 핏빛 루비가 밝힌 백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얼굴은 아주 옅게 화장했지만 눈은 날카로운 검은 아이라인으로 강조했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차갑고 오만한 시선으로 연회장을 훑었다. 제왕의 기품이었다. 자신의 골드드레스를 자랑스러워하던 유라는 갑자기 자신이 공작 옆에 선 앵무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드레스는 저 걸작에 비하면 갑자기 값싸고 저속해 보였다. 세상에, 유라가 더듬거렸다. 저 사람 누구예요? 어느 톱스타죠? 너무 아름다워요. 고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비볐다. 취했거나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저 얼굴, 저 몸매. 그는 지난 3년간 매일 봐왔던 모습이었다. 그가 짓밟고 경멸했던 모습이었다. 아니야, 진미나일 리가 없어. 미나는 집에 있다. 토끼무늬 잠옷을 입고 그가 바닥에 내팽개친 10,000원짜리 걸레짝을 치우고 있을 것이다. 미나는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여자, 발건우 회장이 직접 손을 잡아주고 미나의 친구 최수연이 호위하며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저 여자. 그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점점 더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 향기. 유라의 진하고 독한 샤넬 향수도 주방의 기름 냄새도 아니었다. 비 온 뒤의 백단향처럼 맑고 차가운 향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녀가 그를 1초, 2초 동안 바라보았다. 고강혁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붉은 와인이 그의 번쩍이는 구두 위로 튀었다. 미나. 그가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속삭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그의 발밑에 고인 와인 웅덩이에,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쏠렸다. 옆에 있던 유라는 입을 떡 벌렸다. 뭐라고요? 사모님? 발건우 회장이 강혁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미나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진미나 총괄 디렉터님, 이 팀장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총괄 디렉터. 고강혁은 한 걸음 물러서다 유라의 발에 걸려 비틀거렸다. 짧은 머리의 여자 최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무선 마이크를 들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소란이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수연이 미소 지었다. 몇몇 손님께서 저희의 명예로운 게스트의 등장에 너무 놀라신 것 같군요. 그녀가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회자가 황급히 달려나왔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혜성그룹을 대표하여 가장 뜨거운 박수로 오늘 밤 가장 특별한 손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익명의 패션 디자이너, 명품 브랜드마, MA의 창시자, 실크의 마법사라 불리는 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자가 일부러 잠시 뜸을 들였다. 고강혁은 숨을 참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유라가 마의 실크 스카프를 사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었다. 270만 원인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마 아뜰리에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진미나님을 환영합니다. 방금의 충격이 뺨을 때리는 것이었다면 이 속에는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였다. 고강혁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촌스러운 아내, 기름 냄새, 나는 아내, 쓸모없는 아내가 말하고?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아니야, 이건 연극이야. 말도 안 되는 연극이라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일어섰다. 강혁의 사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그에게 달려왔다. 그는 강혁을 붙잡는 대신 유라를 밀쳐냈다. 당신, 비켜! 그러고는 강혁에게 돌아서서 죽일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강혁,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내가 말하고? 저는 강혁이 더듬거렸다. 네가 마가 누군지 알아? 사장이 거의 울부짖었다. 발건우 회장이 이 파티를 연 건 기념일 때문이 아니야. 새로운 프로젝트, 7성급 호텔 체인을 발표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 유니폼, 그리고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말한 말이다. 그가 강혁의 멱살을 잡았다. 넌 집에 금광을 불사조를 두고도 닭처럼 대했어. 그러고는 이 예송이를 데리고 와? 그가 떨고 있는 유라를 가리켰다. 네가 날 죽이는구나, 강혁아. KT통신 계약. 박 회장이 왜 우리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네가 마의 남편이니까? 마의 체면을 봐서 너희 KT통신에 기회를 준 거란 말이다. 그런데 넌 네 아내가 촌스럽다고 비서를 데리고 와? 사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강혁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했던 승진의 기회, 그토록 갈망했던 수백억짜리 계약, 모든 것이 미나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체면을 봐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은인에게 어떻게 대했던가? 걸레짝, 기름 냄새, 쓸모없는 아줌마. 오늘 아침 그가 내뱉었던 모든 말이 지금 그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그는 무대를 보았다. 미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서 꽃다발을 받았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전히 부드러운 그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권력이 실려 있었다. 발건우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수백 명의 사람을 넘어 그를 향했다. 그는 움찔하며 물러섰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주였지만 뼛속까지 시린 미소였다. 저는 진미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제 남편 고강혁 팀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연 회장은 조용해졌다. 강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저는 그저 부엌 구석에나 어울리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녀가 멈췄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제 부엌 구석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묻는 걸 잊으셨더군요.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이 입은 드레스를 가리켰다. 제 부엌 구석은 재탄생의 불꽃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누군가의 사모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저 자신, 마로서 서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품과 자존심에 박수를 보냈다. 오직 고강형만이 피처럼 붉은 와인 웅덩이 한가운데 서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촌스럽고 쓸모없고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미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혼돈,
진미나의 연설 이후 벌어진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 5성급 파티는 비극적인 희극 무대로 변했고 고강혁은 그 주인공인 광대였다. 그는 피처럼 붉은 와인 웅덩이 한가운데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를 선망의 눈으로 보던 수백 개의 시선이 이제 그를 향해 꽂혔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선망이 아니었다. 경멸, 고소함,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동정이었다. 세상에 저런 눈뜬장님이 있나? 아내가 불사조인데 닭 취급을 하다니. 듣자 하니 비서를 데리고 오면서 아내한테는 촌스럽다고 했다던데 꼴 좋다. 그 촌스러운 아내가 박 회장의 최고 VIP였네. 내가 저 말하면 집에 가서 저놈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수천 마리 말벌처럼 그의 고막을 찔렀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사장은 잿빛 얼굴로 달려왔다. 그는 강혁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대 위에서 미나 옆에 유유히 서 있는 발건우 회장을 향해 달려갔다. 박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강혁이가 저놈이.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혁의 사장을 쳐다본 뒤 강혁 쪽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시선. 그 시선 하나로 강혁의 사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수백억짜리 계약, KT통신의 기회, 모든 것이 한심한 팀장 하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미나의 매니저 최수연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한유라에게 직행했다. 유라는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자신이 판을 잘못 읽었다는 것을 알았다. 군중 속으로 숨으려던 찰나였다. 한유라 씨. 수연이 날카롭게 불렀다. 지금 입고 있는 드레스. 2년 전 출시된 마의 골든 컬렉션 짝퉁이죠? 유라가 화들짝 놀랐다. 저는 몰라요. 가게에서 샀을 뿐이에요. 어느 가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연이 비웃었다. 다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마 아뜰리에는 현재 위조품 단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호원분들, 실례지만 이 짝퉁 입은 아가씨를 파티장 밖으로 내보내주시겠어요? 이곳은 가짜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 이럴 권리 없어요. 유라가 소리쳤지만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거칠지 않았다. 그저 양팔을 잡고 그녀를 들어 올려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수백 개의 눈앞에서 그녀는 발버둥 쳤고 싸구려 드레스는 엉망이 되었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고강혁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장신구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사장이 그에게 돌아서서 이를 갈며 말했다. 너 내일 아침 8시까지 사무실로 와. 그리고 지금 당장 꺼져. 더 이상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마. 그는 비틀거렸다. 무대를 미나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등을 돌려 뛰었다. 비웃는 시선들을 지나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벤치에 몸을 싣고 아파트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후회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미친 듯한 분노. 날 속였어. 전부 다 날 속였어.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진미나, 그 계집애, 최수연, 발건우 그놈까지 전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음모의 희생양이라고만 생각했다. 미나가 오늘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신분을 숨겼다고 생각했다. 나랑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여왕이 되고 싶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두고 봐. 서류상으로는 아직 내 아내고 내 말을 들어야 해. 집에 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어. 그는 여전히 미나가 누구든 총괄 디렉터든 마든 집에 오면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아파트로 돌진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진미나, 당장 나와. 그를 맞이한 것은 죽음 같은 침묵이었다. 그는 불을 켰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할부로 샀던 소파가 사라졌다. 새로 산 50인치 TV도 없었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주방으로 달려갔다.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기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모든 것이 치워져 있었다. 침실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옷장도 침대도 사라지고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그녀의 비밀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옷감도 마네킹도 없었다.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집의 모든 가구는 마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제 것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매트리스는 제외하고요. 그건 당신에게 보시하는 셈치죠. 강혁의 팔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의 집에서 살고
아내의 물건을 쓰며 자신을 먹여 살린 사람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른 채 그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탁으로 기어갔다.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니, 한 뭉치였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진미나의 서명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영수증이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그가 타고 다니던 벤츠 E클래스 구매 영수증. 그는 최수연의 회사 명의로 된 차를 타고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아르마니 수트 할부금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아뜰리에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고강혁은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가장이 아니라 그저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가 만들어준 보호막 속에서 오만하게 살던 기생충. 그리고 그는 그 보호막을 제 손으로 박살 내버린 것이다. 그는 텅 빈 아파트에서 처절하고 원망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8시, 고강혁은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회사에 도착했다. 텅 빈 아파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머니 댁에 가럼두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미쳐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KT통신 사무실에 들어섰다. 평소 같으면 모두가 일어나 팀장님하고 인사했을 것이다. 오늘 그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다. 단체 카톡방에서 떠들고 있었다. 사무실 곳곳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어머, 여왕님의 남편 오셨네. 어제 그 위풍당당하던 곳 팀장님, 어디 갔지? 털 빠진 닭 같네. 듣자 하니 아내한테 집까지 싹 다 털렸다던데. 쌤통이다. 그는 텅 빈 한유라의 책상을 지나갔다.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종이 상자 하나를 놓았다. 고 팀장님? 인사팀 직원이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지시로 한유라 씨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행위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직속 관리자시니 이 서류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애인을 해고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인사팀 직원이 덧붙였다. 사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혁은 사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는 사장뿐만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도 있었다. 앉아. 사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장님, 저는... 닥쳐. 사장이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읽어봐. 그것은 혜성그룹에서 온 경고장이었다. 혜성그룹은 KT통신, 구체적으로는 고강혁이 행사장에서 그들의 최고 전략 파트너인 진미나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결과가 뭔지 알아? 사장이 으르렁거렸다. 1100억짜리 계약은 영구 취소. KT통신은 혜성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너 때문에 이 부산지사의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가 날아갔다고.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몰랐어요. 강혁이 소리쳤다. 몰랐다고? 사장이 벌떡 일어나 강혁의 뺨을 후려쳤다. 이건 내 멍청함을 대신해서 내가 때리는 거다. 내 아내랑 3년을 살면서 내 아내가 돈방석에 앉아있는 걸 몰랐어? 네. 아내가 천재인 걸 몰랐냐고. 아니면 그 비서 계집애의 싸구려 향수 냄새 맡느라 정신이 없었나? 강혁이 얼굴을 감쌌다. 사장이 두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고강혁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즉시 해고. 뭐라고요? 해고. 강혁이 경악했다. 사장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둘째, KT통신은 고강혁을 상대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잠정 추산액은 27억 5천만 원입니다. 27억. 고강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돈을 어디서? 당신들, 이건 모함이야. 사람을 죽이려는 거야? 그가 물러섰다. 모함이라뇨.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고강혁 씨가 의도적으로 파트너를 모욕하고 부적절한 인물인 한유라 씨를 파티에 동반하여 KT통신과 혜성그룹의 협력관계를 파괴하려 했다는 증거와 파티 현장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네가 그랬든 안 그랬든 관심 없어. 사장이 말했다. 선택해. 사직서에 서명하고 손해배상에 동의하든가. 아니면 KT통신이 널 경제사범으로 형사 고발하든가. 골라. 강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고. 27억 5천만 원의 배상금. 단 하룻밤 만에 그는 수십억을 주무르던 프로젝트 팀장에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짊어진 실업자로 전락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끌려 KT통신 빌딩 밖으로 나왔다. 그는 해운대 길가에 서 있었다.
부산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의 인생은 칠흑 같았다. 회사 차는 회수되었고 법인폰도 정지되었다. 그는 이제 말 그대로 빈털터리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는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뛰쳐나왔다. 아들아, 아들아,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니? 어머니가 통곡했다. 그 진미나, 그 애가, 그 여자가 어쨌는데요. 강혁이 소리쳤다. 방금 사람을 보냈어. 이 집을 내놓으라고. 뭐라고요? 강혁은 망연자실했다. 이 집은 어머니 집,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그 애 말이 3년 전에 우리 집이 은행빚 1억 1천만 원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뻔했는데 자기가 몰래 다 갚았다고. 서류도 보여줬어. 이 집, 그 애 명의로 되어 있어. 치외주, 마지막 벼락이었다. 그가 살던 집도 어머니의 집도 모두 미나의 것이었다. 그녀가 오래전에 그의 가족을 사들였는데도 그는 몰랐던 것이다. 그 애가 그랬어. 어머니가 떨었다. 우리 모자한테 24시간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안 그러면 강제 집행을 부를 거라고. 고강혁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직장을 잃고 아내를 잃고 집을 잃었다. 모든 것을 단 24시간 만에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 여자가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악한 애는 아니야. 가서 빌어봐. 아들아, 무릎 꿇고 빌어봐. 내 아내잖아. 용서해달라고 빌어보라고. 빌라고? 고강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그 여자한테 빌라고? 눈이 뻘개진 채로 그가 말했다. 아니, 안 빌어. 이판사판이야.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그가 이를 갈았다. 내 모든 걸 빼앗고 싶어. 진미나? 날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그가 중얼거렸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그는 낡은 개인 스마트폰을 꺼냈다. 한 가지가 떠올랐다. 비밀. 그가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그녀의 낡은 물건을 뒤지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진미나의 더러운 비밀. 절대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네가 불사조가 되고 싶어? 그가 웃었다. 내가 네 날개를 꺾어주지. 온 세상에 그 불사조가 사실은 더러운 까마귀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겠어. 그는 낯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가시벌론사죠. 제가 진미나에 대한 엄청난 특종을 갖고 있는데 사실래요? 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싸구려 여관방, 고장난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이 비릿한 생선 냄새와 흐느끼는 듯한 파도 소리를 실어왔다. 고강혁은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팀장이 아니었다. 노숙자 신세였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유일한 플라스셔의자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집은 압류되었다. 그들은 단 24시간 만에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아들아, 어머니가 흐느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구나. 이제 어떡하니? 아니면 그 애한테 전화해서 빌어보렴. 엄마가 무릎 꿇고 빌어도 괜찮아. 그 애 돈 많잖아. 우리 모자발 뻗고 잘곳이라도 보시해달라고. 닥쳐요. 강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입 닥치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사실 거예요? 하지만 27억 5천만 원. 그 애가 널 고소했잖아. 그걸 어떻게 갚아? 갚는다고? 강혁이 광기 어리고 일그러진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더 잃을 게 남았다고 생각해요? 직장, 집, 아내 다 잃었어. 내게 남은 게 뭐냐고? 그는 석회가 부서져 내리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 독한 계집애가 날 죽이려고 해. 날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 너도 그 애한테 못되게 굴었잖니.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못되게 굴었다고요? 강혁이 눈을 부릅떴다. 내가 3년 동안 집에서 편히 살게 해줬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왔다고요. 그 여자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날 속였어. 총괄 디렉터면서 가정주부인 척했다고. 날 모욕하고 함정에 빠뜨렸어. 이 순간 강혁의 머릿속은 증오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오직 모욕감만 느꼈다. 아내를 폄하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폄하한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할 뿐이었다. 날 빈털터리로 만들어? 그가 중얼거렸다. 여왕 마가 되고 싶어? 그는 너덜너덜한 지갑을 뒤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누렇게 바른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 미나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니? 강혁이 비웃었다. 어머니가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유령. 그 여자의 불사조를 지옥으로 끌고 갈 유령이지. 그는 싸구려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특종을 전문으로 사냥하는 기자의 번호였다. 강혁이 가끔 경쟁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내부 정보를 흘려주던 자였다. 여보세요. 기레기 박 기자 맞나? 수화기 너머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 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듣자 하니 말에서 떨어지셨다던데. 아내한테 버림받고 회사에서 27억 소송당하고 핫한 뉴스더군요. 더 핫한 뉴스 원해? 강혁이 으르렁거렸다. 100배는 더 핫한 거. 이거면 너 편집장 자리도 꿰찰 수 있을걸. 기레기 박 기자는 즉시 잠이 깼다. 무슨 뉴스인데요? 진미나. 그 여자요? 당신 아내였다는 건 이미 낡은 뉴스입니다. 알아. 하지만 그 마법의 손이 사실은 도둑의 손이었다는 건 모르지? 뭐라고요? 박 기자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증거가 있어. 강혁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마 진미나가 다른 사람. 그것도 절친한 친구의 디자인을 훔쳐서 자기 커리어를 쌓았다는 증거. 그리고 그 친구는 그녀에게 모든 걸 빼앗긴 뒤 의문스럽게 사라졌지. 수화기 너머로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박 기자는 자신이 금광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증거는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메콩호텔 204호. 강혁이 주소를 댔다. 피해자 사진이랑 그 여자가 남긴 유서 사본을 주지. 5천만 원.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를 올려. 5천만 원? 박 기자가 비웃었다. 지금 저한테 가격을 흥정할 처지가 아니실 텐데요. 2천만 원. 그리고 실명으로 진술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익명은 안 받습니다. 강혁이 이를 갈았다. 좋아. 2천만 원. 와. 전부 다 주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사진 속 여자를 보다가 창밖을 보았다. 부산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진미나. 내가 말했지.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좋아. 죽어주지. 하지만 너도 같이 죽어야 해. 다음날 오전 6시 해성타워 40층. 미나는 건축가 팀과 밤샘 회의를 막 끝냈다. 그녀는 피곤하게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지난 사흘간 잠을 자지 못했다. 이혼, 전 회사 문제, 집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쳤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무너질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잠깐 쉬세요. 인턴 사원이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미나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최수연이 뛰어들어왔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다. 하이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미나야.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패드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가십성 뉴스 사이트가 떠 있었다. 모든 제목이 피처럼 붉고 자극적이었다. 충격 단독마. 걸작 불사조의 부활은 표절작이었다. 심층 취재 올해 가장 극적인 여성 CEO의 이면. 친구의 눈물 위에 세운 커리어. 폭로 의문의 피해자 진미나는 누구의 디자인을 훔쳤나? 미나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검은 커피가 그녀의 새하얀 정장 위로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추웠다. 뼛속까지 시렸다. 수연이 공황 상태에 빠져 말했다. 그놈이 진짜 저질렀어. 고강혁, 그놈이 터뜨렸다고. 미나야, 주주들. 해성그룹 주주들한테 전화가 불통이야. 박 회장님이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대. 그들이 마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미나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기사 아래에는 그녀와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여자. 이서진. 그 옆에는 푸른 잉크로 쓴 편지 사진이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진미나, 너는 악마야. 내 불사조를 훔쳐갔어. 내 영혼의 자식을 빼앗아갔다고. 널 증오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5년 전 서진이 그녀에게 쓴 편지였다. 어떻게 저 편지를? 미나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 편지를 낡은 수첩에 숨겨두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수첩은 아파트에 있었다. 그가 그녀의 물건을 뒤졌다. 그걸 찾아낸 것이다. 그놈은 악마야.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널 죽이려는 거야.
이게 네 유일한 약점인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미나야.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발건우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뒤로 혜성그룹의 법무팀이 따랐다. 기사 맞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설명이 필요해. 박 회장이 말했다. 이서진은 누구고 왜 불사조의 부활 디자인이 그 여자와 관련이 있는 거지? 수연이 달려들려 했다. 회장님, 미나를 믿으셔야 해요. 이 아이는. 언니, 가만히 있어. 미나가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심호흡했다.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서진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통해 5년 동안 묻혀있던 고통스러운 과거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5년 전 미나와 서진은 디자인 학교의 환상의 콤비였다. 미나는 아이디어에, 서진은 기술에 재능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작업실을 차리고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꿈을 꾸었다. 불사조의 부활은 그들의 첫 작품이자 졸업 작품이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다. 겉으로는 밝아 보였던 서진이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고 조폭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그 애가 그 디자인을 팔았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메었다. 서울의 한 실크 업계 거물에게 불사조의 부활을 팔아넘겼어요. 그 사람은 비나실크의 윤태식 회장이었어요. 박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비나실크? 혜성의 오랜 경쟁사잖아. 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따졌어요. 그러자 서진이는 반성하기는커녕 선수를 쳤어요. 저 편지를 써서 제가 자기 디자인을 훔쳤다고 모함하고 몇몇 업계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자신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극을 꾸민 거죠. 그 후에는? 박 회장이 물었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 이서진이라는 애는 디자인을 판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윤태식 회장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해외로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죠. 미나가 말을 계속했다. 저는 그때 무너졌어요. 증거는 없고 친구는 배신했고 모두가 저를 도둑으로 믿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작업실을 닫고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고강혁을 만났고 익명의 디자이너 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박 회장이 속삭였다. 미나의 이니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령이라는 뜻도 있죠. 그녀가 말했다. 디자인계의 유령. 저는 불사조의 부활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건 제게 치욕이고 상처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파티에서 그 드레스를 입었지? 박 회장이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왜냐하면 미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강혁, 그 사람이 저를 내팽개쳤어요. 저를 걸레짝이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게 속한 가장 화려한 것을 되찾고 싶었어요. 5년이나 지났고 서진이는 사라졌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다. 제가 틀렸어요. 너무 오만했어요.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거예요. 방은 조용해졌다. 법무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나는 표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일한 소유주도 아니었다. 소송에서 혜성그룹이 질 것은 불보듯 뻔했다. 1100억 프로젝트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다. 막다른 길에 몰렸던 고강혁이 여왕에게 체크메이트를 외친 셈이었다. 박 회장은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여자를 보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자네는 틀리지 않았어, 미나 씨. 미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자네는 오만한 게 아니야. 박 회장이 말했다. 조금 성급하게 행동했을 뿐이지. 하지만 괜찮아. 그 고강혁이라는 놈, 자기가 자네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놈은 자기가 방금 우리에게 윤태식 회장과 비나실크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무기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모를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더듬거렸다. 고강혁 그놈은 편지, 즉 이야기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 박 회장이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머지 절반이 있지. 그가 미나를 보았다. 지난 5년간 내가 왜 그렇게 비나실크와 경쟁했는지 알아? 내가 왜 윤태식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지 알아?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냐면 이서진이, 박 회장이 말했다. 그놈에게 속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5년 전 나에게도 젊은 디자이너가 한 명 있었어. 재능 있는 아이였지. 그 아이도 그놈에게 함정에 빠져 디자인을 빼앗겼어. 그리고 그 아이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박 회장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나는 5년 동안 윤태식을 잡을 증거를 찾아다녔지만 그놈은 너무 교활했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이서진을 멀리 보내버렸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가 웃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강혁이라는 놈이 미쳐 날뛰다가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어. 전쟁의 서막을 연 거지. 자네를 표절로 고발하고 싶다고? 좋아. 재판을 열어주지. 공개 재판을.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경제범죄수사팀이죠? 해성그룹 발건우입니다. 5년 전 발생한 비나실크 윤태식 회장과 관련된 상업 사기 및 독점 거래 사건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준비해. 그가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임페리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거야.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거다. 하지만 이서진은요. 미나가 걱정했다. 그 애는 여기 없는데 누가 증인이 되어주죠? 누가 그 애가 여기 없다고 하던가? 박 회장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윤태식은 자기가 그 애를 잘 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2년 전에 이미 찾아냈다는 건 모르지. 그리고 나는 기다렸어. 바로 이런 기회를. 204호 여관방에서 고강혁은 2천만 원 현금을 세고 있었다. 그는 하하 웃으며 TV를 켰다. 모든 채널에서 마이스캔들을 다루고 있었다. 통쾌했다. 엄마, 봤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여자 이제 끝장이라고. 하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겁에 질려 물러섰다. 똑똑똑. 노크 소리에 강혁이 움찔했다. 누구야? 박 기자? 문이 열렸다. 박 기자가 아니었다.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강혁이 몸을 웅크렸다. 나한테 빌러왔어? 아니면 협박하러? 소용없어. 난 이제 두려울 게 없다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러운 침대 위로 초대장 한 장을 던졌다. 금박이 새겨진 검은색 초대장이었다. 기자회견 초청장입니다. 수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임페리얼 호텔. 불사조의 부활에 대한 진실. 기자회견? 강혁이 웃었다. 그 여자가 감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소용없어. 나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맞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다. 진미나 총괄 디렉터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이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니 꼭 참석해야 한다고요. 그녀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진실을 용감하게 폭로한 사람 자격으로요. 강혁은 멍해졌다. 그 여자가 날 초대했다고? 미쳤나?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미쳤는지 아닌지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수연이 돌아섰다. 그리고 미나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 그녀가 말하더군요. 오랜 친구를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수연은 떠났고 고강혁은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파티보다 더 큰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활은 시위를 떠났다. 좋아, 가주지. 그가 소리쳤다. 가서 네가 어떻게 발버둥 치는지 똑똑히 봐주겠어. 진민아. 내 가면이 벗겨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라고. 그는 몰랐다.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모든 추악함이 비달에 드러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오전 9시 임페리얼 호텔. 이 분위기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사흘 전 고강혁이 인생 최대의 굴욕을 겪었던 바로 그 화려한 연회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자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을 펴고 들어섰다. 유일하게 남은 정장은 다림질했고 넥타이는 빌렸다. 그는 진실을 용감하게 폭로한 영웅으로 이곳에 왔다. 연회장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서울과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무대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다. 강혁은 맨 앞줄에 앉은 기레기 박 기자를 보았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전 사장도 보였다. KT통신의 변호사도 보였다. 좋았어. 모두가 여기에 있었다. 모두가 그가 판을 뒤집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온다. 정문이 열리고 박건우 회장이 먼저 들어섰다. 여전히 위엄있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선 사람을 보고 강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초췌한 모습의 미나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오늘 미나는 이브닝 드레스가 아닌 날카롭게 재단된 진주색 팬츠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낮게 묶었고 얼굴은 옅게 화장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심판을 앞둔 피고인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는 판사처럼 보였다. 그들이 무대에 오르자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회자 역할을 맡은 최수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이틀간 저희 마블랜드와 진미나 총괄 디렉터 K는 디자인 표절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즉시 기레기박 기자가 손을 들었다. 허위 사실이라니요? 최 실장님,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바로 그녀의 전 남편 고강혁 씨입니다. 저기 앉아 계시죠? 모든 렌즈가 일제히 강혁을 향했다. 강혁은 심호흡하며 벌떡 일어섰다. 이 주목받는 느낌이 좋았다. 맞습니다. 그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저는 사기꾼이 온 세상을 속이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도둑질로 쌓아올린 커리어를 가진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고강혁 씨, 다른 기자가 소리쳤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강혁이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유서 사진을 띄웠다. 이것입니다. 피해자 이서진 씨, 그녀의 절친이 남긴 편지입니다. 그녀는 불사조의 부활 디자인을 훔치고 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은 여왕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쏠렸다.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강혁은 미소 지었다. 그가 이겼다. 27억 5천만 원을 잃더라도 미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그는 통쾌했다. 무대 위에서 미나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강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 말 다 했나요? 고강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강혁은 멈칫했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건 이서진의 편지가 맞습니다. 강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정하네. 하지만 미나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다. 당신은 그저 꼭두각시일 뿐 누구의 각본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이 표절 사건의 배후에 진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강혁은 어리둥절했다. 미나는 연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5년 전 불사조의 부활이 바로 그 이서진 씨에 의해 도난당했고 실크 업계의 한 거물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라고? 어디서 나온 소리야? 모함이다.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비나실크의 윤태식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발건우 회장이 미소 지었다. 윤 회장님, 뭘 그리 서두르십니까? 아직 회장님 성함은 거론하지도 않았는데요. 당신들, 감히 나를 모함해. 윤 회장이 손가락질했다. 모함이라.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렇다면 5년 전 이서진 씨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비나실크 법인 계좌에서 그녀의 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서진 씨가 베트남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불사조의 부활 디자인이 비나실크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혁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고강혁 씨, 미나가 그를 보았다.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했나요?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멍청이일 뿐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편지 자체가 이서진과 윤태식 회장이 꾸민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진짜 피해자에게 역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아니야. 거짓말 마. 강혁이 소리쳤다. 그 여자, 이서진이 피해자고 네가 도둑이야. 그래요? 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두 분께는 참 안 된 일이지만 저는 지난 5년간 이서진 씨를 찾아왔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려한 영상이 아닌 캄보디아의 어느 시장통에 있는 지저분한 방이었다. 깡마르고 초췌하며 눈이 퀭한 여자가 나타났다. 고강혁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미나는 알았다. 이서진이었다. 영상 속에서 이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나야,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박에 중독된 것. 윤태식 회장이 접근해 공동 디자인을 팔라고 유혹한 것. 그가 미나를 모함하는 편지를 쓰라고 사주한 것. 그리고 돈을 주고 베트남을 떠나 숨어 지내라고 협박한 것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가 돌아오면 날 죽일 거라고 했어. 영상이 끝났다. 연 회장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윤태식 회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갔다. 저자를 잡아. 박 회장이 명령했다. 객석에 미리 앉아있던 경제범죄,
수사팀 형사들이 덮쳤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윤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니야. 이건 와. 이건 함정이야. 윤 회장이 소리쳤다. 동시에 기레기 박 기자도 슬그머니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최수연이 그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요. 공갈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죄의 공범입니다. 박 기자도 체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고강혁뿐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유일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 연극에서 가장 멍청한 놈이었다. 그는 사냥개처럼 신나게 사람을 물러갔다가 사건의 주범인 윤 회장과 피해자인 미나에게 동시에 가면이 벗겨진 꼴이었다. 그는 거짓말로 그녀를 죽이려 했고 결국 그녀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아이러니는 27억 5천만 원의 소송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미나를 보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녀가 이겼다. 완벽하게. 그녀는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경쟁사인 비나실크까지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자신의 도약대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정말 끝이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주저앉았다.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둘러쌌다. 고강혁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속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윤태식 회장의 공범입니까? 후회하십니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벌벌 떨 뿐이었다. 미나가 무대에서 내려와 그를 지나쳤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고개를 들고 기어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로 잠겨 있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네가 너무 미웠을 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그는 아이처럼 울었다. 27억 5천만 원 소송은 취하해줘. 나 돈 없어. 길거리에 나 앉았다고. 우리 엄마도. 그는 동정을 구걸했다. 그가 한 번도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미나는 멈춰섰다. 그녀는 자기 발치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사흘 전 그녀를 걸레짝이라 경멸하고 오늘 아침 그녀를 도둑이라 소리치던 남자.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아주 가까이. 그는 숨을 참았다. 희망이 싹 텄다. 용서해주는 건가? 미나가 미소 지었다. 고강혁이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다. 통쾌한 미소가 아니었다. 신이 개미를 내려다보는 듯한 미소였다. 고강혁 씨.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지만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다. 그 27억 5천만 원짜리 뺨은 KT통신이 때린 거지. 내가 때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가 기뻐했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고소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미나는 똑바로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그날 밤 비서를 데리고 파티에 갔을 때 이미 죽었어요. 누가 시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어요? 그것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칼날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다. 고강혁은 손을 놓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27억 5천만 원 소송을 당하면 감옥에 가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말을 들은 이상 그는 영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다. 경찰이 다가왔다. 고강혁 씨, 조직적 명예훼손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KT통신의 고소장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문을 지나갈 때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미나를 돌아보았다. 발건우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보호하듯 팔을 두르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졌다. 하지만 고강혁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잔해를 태우는 불길처럼 보였다. 1년 후 부산은 더 이상 조선과 해운업만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잼센터, 7성급 호텔 겸 보석 세공센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려함의 새로운 상징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이다. 개장 갈라 디너의 밤, 손님들은 억만장자, 톱스타,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재벌들이었다. 무대 위, 모든 주목의 중심에 선 여자가 있었다. 진미나. 그녀는 불사조의 부활을 다시 입지 않았다. 그 드레스는 과거의 기념품으로 회사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오늘 밤 그녀는 하늘과 바다의 만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디자인을 입고 있었다. 수천 개의 작은 사파이어가 밝혀 밤바다에 비친 별 하늘처럼 반짝이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였다. 그녀는 발건우 회장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신뢰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 미나가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모든 여성분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처럼 한때 자신의 가치가 부엌 구석에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께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2만 원짜리 옷을 입든 20억짜리 옷을 입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 자신의 가장 빛나는 버전이 될 용기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같은 시각 한 허름한 식당, 낡은 TV에서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깡마른 여자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강혁의 어머니였다. 집에서 쫓겨난 후 고향에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미나를 보았다. 수천억짜리 제국을 보았다. 그녀는 전화 통화로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 애는 팔자가 부엌 구석에나 어울리는 애야. 그녀는 기름때 묻은 그릇 더미를 내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후회와 통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부엌 구석에 어울리는 팔자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도시의 또 다른 어두운 구석, 노래방. 요란한 음악 소리 속에서 한유라는 스팽글이 다 떨어진 짧은 원피스를 입고 취객에게 맥주를 강권하고 있었다. 오빠, 한 잔 더. 기분 풀어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 비켜, 이 짝퉁아. TV에 나오는 저마 좀 봐. 저게 클라스지? 넌 뭔데? 유라는 굳어버렸다. TV 속 미나를 보았다. 질투가 끌어올랐다. 그녀는 한때 고강역의 팔짱을 끼고 그 클라스에 아주 가까이 갔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제 이 싸구려 장소에서 짝퉁이라는 딱지와 함께 영원히 갇혀버렸다. 그리고 고강역. 그는 출소했다. 명예훼손 및 경제범죄 공모 혐의로 받은 3년형. 모범수로 6개월 일찍 가석방되었다. 27억 5천만 원을 갚을 능력은 없었고 법원은 그의 남은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빈털털이었다. 그는 임페리얼 호텔 담장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외부의 거대한 LED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았다. 미나를 보았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득하게 멀리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기름 냄새, 토끼 문의 잠옷, 그녀가 그의 셔츠를 다려주던 모습.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집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으로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걸레짝이라고 폄하했다. 이제 그 걸레짝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낡은 죄수복을 내려다보았다. 걸레짝만도 못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다. 고강혁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눈물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졌다. 잼센터 옥상. 미나는 홀로 밤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박건우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얇은 쇼를 걸쳐주었다. 무슨 생각해? 미나가 미소 지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요. 박 회장이 놀랐다. 고강혁한테?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잔인하게 저를 경멸하지 않았다면 저는 막아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편지로 저를 파멸시키려 하지 않았다면 저는 승리자로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고요.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렇다면 그가 속삭였다. 나도 그에게 감사해야겠군. 당신을 잃을 만큼 어리석어져서 고맙다고. 미나는 웃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